대출 한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금리 낮추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이제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드디어. 생애 최초는 도대체 얼마짜리를 사야 대출이 제일 많이 그렇죠. 나오느냐. 네. 계산을 해봤더니 7억 5천짜리 사시면 돼요. 빚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다 본인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투자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네, 투자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재입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하지만 빚도 정말 잘만 활용하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명하게 빚지고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배워봐야겠죠. 투자고가 오늘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제가 아나운서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나운서보다 더 아나운서 같은 빚 좀 잘 아는 예쁜 언니 느낌? 이런 또 칭찬을 듣다는 너무 실물이 더 아름다우시네요.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잘 배우고 싶어서 네. 제가 또 이렇게 실물을 뵙고 여러분들께 빚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려니 저도 정말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쉽고 재밌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빚 좀 잘 아는 예쁜 언니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타이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항상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사람들이. 그쵸. 네. 뭔가 이 빚계에서의 손예진이랄까요? 네. 이런 또 극찬을 네. 봤다니 온 동네에 다 소문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빚이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햇빛 같은 그런 빚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빚. 네. 그리고 그 빚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네, 빛이 될 수 그럼요. 있다. 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그럼요. 말씀을 해주시는데 빚에 대한 이야기를 제 기준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180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일도 없어요. 그런 거. 왜 비 올 때 우산 뺏는 게 은행이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연장하지 않고 바로 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우리가 빚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다 본인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능력껏 빌리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다. 그렇죠. 너무 과다하게 빚을 빌린다.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빚을 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개인이. 근데 그거는 은행에서 이미 결정을 해줬어요. 아. 혹시 DS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어요. 그러니까 네. 소득 보고 그쵸. 빌려주겠다? 맞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맞아요. 네가 버는 돈만큼 빌려주겠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이제 이건 거예요. 소득의 몇 퍼센트 네가 버는 돈의 40% 이상을 은행에다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나머지는 사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DSR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막 단어도 좀 어렵잖아요. DSR. 네, DSR. 이게 뭐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은행에다 갖다 주는 돈을 적게 하면 유리하다. 은행에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덜 갖다 주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자가 내리면 덜 갖다 줄 수 있죠. 그렇죠. 이자를 조금만 내도 되니까. 네네. 그리고 만기가 길면 우리가 원금을 조금만 갚아도 돼요. 만기가 길면. 그쵸. 그렇죠. 네. 짧을수록 빨리 많이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빨리 갚아야 그쵸. 되고 많이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행에다 갖다 주는 돈을 줄이는 방법이 DSR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는 정부가 계속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는 맞아요. 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는 거를 원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점점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7월 1일 날 네. DSR 마지막 강화로 나온 게 1억 초과, 그러니까 1억 이상 돈, 1억을 넘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DSR을 40%를 적용을 하겠다. 이 DSR이라는 게 원래 없던 단어가 아니에요. 예전부터도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도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네. 예전에는 DSR이 300%였어요. 300이요? 네. 지금 40이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300이니까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소득의 3배까지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DTI가 더 강한 규정이었어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네, 약간 틀려요. 맞죠. 개념이 둘 다 뭐 부채를 뭐 많이 하면 안 되는 그 지수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DSR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DTI는 잠깐 잊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예전에 300일 때야 무슨 걱정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40%니까 굉장히 타이트하죠. 근데 이게 더 강화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줄이게 되면 정말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현재 DSR 기준으로 내가 네.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은행이 정해주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활용해라. 또 이렇게 그럼요.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빚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건 내 소득과도 관련이 있는 가장 거고 크죠. 소득 전체- 대비 나가는 거니까. 그쵸. 네, 근데 이 전체 갖고 있는 소득은 빚. 이제 혹시 결혼을 하신 분들은 합산이 돼요. 부부 합산.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소득을 이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택수라든지 네. 뭐 간혹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제 대출하게 되면 이제 주택수를 많이 이제 따지게 돼 있어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 대출이 이제 결정이 보통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주민등록이 이제 분리돼 있는데요. 그러면 부인분 집 하나, 저 집 하나 있으면 각각 집이 하나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부는 아무리 분리가 되어 있어도 한 몸이에요. 혼인신고했다면 그렇죠. 그쵸? 네, 혼인신고를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인이요, 뭐 저의 배우자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뭐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요즘 정말 많아요. 그래서 똑똑하신 거죠? 어찌 맞나요? 보면 네, 어찌 보면 그런데 활용을. 이게 그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혼인신고를 한 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게 유리한지는 잘 따져보고 그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또 추후에 고민 해결 사연에서 이 이야기를 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수준에 대해서 오늘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네. 개인이면 개인, 또 부부면 부부 이렇게 답을 찾아가 볼게요. 네. 좀 몸을 풀어봤고요. 첫 번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이거다, 저거다. 저희가 좀 흑백 논리가 인생의 답은 아니지만 뭔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우리 대표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답을 먼저 듣고 그 후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4가지 질문 있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대표님 대출 한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네. 띵동. 두 번째, 내년에 이미 지금 좀 타이트하다고 느끼시는 이 DSR 규제가 내년에 더 강화된다? 아니다. 아니다. 오. 네. 세 번째입니다. 적격 대출도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다. 아니다. 적격 대출이면 금리는 동일하다. 같다. 다 동일하다고요? 네. 공부 다시 해야겠네요. 네. 네 번째, 금리 낮추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오. 네. 이게 정말 흑백 논리라서 예. 제가 그냥 좀 더 비중이 많은 쪽으로 답은 드렸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기회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아, 대표님 있습니다.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대출 한도 첫 번째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단은 네. 4가지 질문에 저는 다 긍정적으로 주셔서 네. 희망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출 한도라는 게 은행이 다 정해준다면서요. 네, 방법이 맞아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최대한 방법이라는 게 네. 본인이 은행 선택을 잘못해서 원래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은행 선택을 잘못해서 최소한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으로 받는 은행을 가야 되는 거죠. 은행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은행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 달라요. 내 소득은 동일한데도요? 그럼요. 아우.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은행이 왜 달라? 은행은 모든 한도가 똑같은 거 아니야.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금리가 왜 다르냐고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은행이 금리가 다른 거야? 공공요금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저도 한땐 그랬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저는 아니 같은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회사가 다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각은 좀 안 하셔야 돼요. 은행마다 모두 다릅니다. 일단 DSR 자체가 네.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달라요. 퍼센테이지가. 네, DSR 40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비은행권인 보험사는 DSR이 50%예요.
더 받을 더 수 있네요. 유리하죠. 그쵸? 10% 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이 많아서 DSR 40에 다 걸려버리면 네. 내가 은행을 바꾸면 돼요, 보험사로. 그럼 대출 한도가 10%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준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준가가 높아야지만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준가요? 네, 저희가 이제 집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라는 기준가를 쓰게 돼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기준가를 예를 들어서 뭐 일반가로 해주는 은행에서 하면 다 똑같겠죠. 네. 근데 뭐 어떤 은행은 혹시 상위 평균가로 해줄까? 뭐 이러는 은행도 가끔 오. 나올 수도 있어요. 상위 보험사에서 한동안 예전에,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예. 예,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1층은 다 하한가를 보잖아요. 그런데 일반가로 해주는 은행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가를 높이는 게 네. 내가 대출을 많이 받는 방법이, 집값이 비싸야 대출 많이 해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은행마다 조금씩 바라보는 기준가가 좀 다를 수 있고요. 아. 예, 그리고 DSR 때문에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은행들마다 다 다른 게 뭐냐면 혹시라도 세입자가 끼어 있다. 네. 뭐 월세 세입자 5천에 뭐 40만 원짜리가 끼어 있는 집이다. 이러면 뭐 어떤 은행은 5천만 원만 빼고 해줄게라고 하지만 어떤 은행은 방이 3개면 1억 5천 빼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다 달라요, 계산법이.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 네. 저희는 지금 대출한도 40%로 알고 있잖아요. 뭐 네. 9억 이하는 40%야, 50%야. 나는 그러면 최대 40% 나오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연말이 되면 반공제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반공제 보험. 예, 굉장히 어려운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 원이거든요. 예. 그거를 못 써요. 대부분의 은행이 연말이 되면 이제 영업을 좀 그만하고 싶어. 아. 나 이제 대출 좀 그만하고 이제 올해 마무리. 네, 그냥 어. 그만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못 쓰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금리를 올려요. 네. 그러면 그 해당 은행으로 고객이 안 갈 안 거란 가죠. 말이야. 그렇죠? 가시겠어요? 안 아니요. 가지. 비싼데 안 간단 네. 말이야. 그리고 한도를 줄여. 그럼 안 가죠. 안 가죠. 네, 그런 식으로 다 영업을 이렇게 어. 점점 중단을 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하필이면 그 줄이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알겠습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고, 네. 내 소득에 따라 다르고, 기준가에 따라 다르고, 마지막으로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렇게 네. 대출 한도를 최대한 받으시려면 요 해당 항목을 잘 보셔서 손품을 파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품, 알겠습니다. 발품도 파셔야 돼요. 발품도 네. 열심히. 두 번째가 내년에 DSR 규제가 강화가 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원래 다행인 거죠? 저희가 근데 더 일부 이상 분들께는. 강화할 만큼 다 땡겼어요. 아, 원래는 지금 그 정도구나. 1억 하긴 300에서 초가 440%. 네, 1억 초과 DSR 40% 규정이 원래는 23년에 시행을 될 예정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22년 7월 1일로 땡겨왔잖아. 네. 1년이나 땡겼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적어야 DSR이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 버렸어요. 네. 그럼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많이 많아졌죠. 늘어났죠. 네. 오히려 그 DSR이 강화가 된 그런 아.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하지 않아도 네. 그냥 강화가 된 느낌인 거죠. 그럼 기준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더 많아지고 늘어나니까. 우리에게는 체감적으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그렇죠, 느낌이 되는 거네요. 네, 작년 5월에 아이고. 농협은행 금리가 2.5%대였어요. 농협 기준으로요? 네. 엄청 아, 싸죠. 지금 불과 기억도 안 나죠. 1년 전인데. 계속 오르니까 지금은 네. 이제 4, 5%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2%대였군요. 2.5%대로 5년 고정금리를 오. 정말 많은 분들이 대환을 했었어요. 네, 대환은 네. 이제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갈아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불과 1년 전인데 무슨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된 얘기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아, 슬프네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죠. 음. 지금은 최저 금리가 현재 하나은행 금리가 좀 제일 싼 편이에요. 그래서 아. 한 4.1%대 전후로 네. 실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또 뭐 어떤 은행은 5%대도 나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최대한으로 저렴한 은행에 가서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네. 체감적으로는 규제가 더 강화되는 분위기다. 그렇죠. 그 알겠습니다. DSR 계산을 해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2.5%대로 DSR 계산했을 때하고 4.5%대로 DSR 계산했을 때하고 대출 금액이 월 확, 금액이 네. 차이가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세 번째로 갈게요. 네. 적격 대출. 이번에 이제 대본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쵸.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적격 적격. 대출. 이 네. 정부 대출인데 적격 대출도 은행마다 금리가 저는 다른 줄 알았거든요. 금리가 같아요?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은 은행 상품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대신 팔아주는 거죠. 판매 그러면 사고요. 네, 그렇죠. 대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다 인수를 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금리를 네.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일괄적으로 동일하다. 네, 네. 그럼 혹시 시기에 따라 이 금리가 뭐 변할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주택금융공사 상품들은 매달 금리가 정해져요. 매달 말일에 보금자리론 금리 다음 달에 얼마입니다라고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현재는 뭐 한 4.85% 정도로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만기가 몇 년이냐, 만기가 30년이냐, 20년이냐, 40년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금리가 이제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상품이긴 하지만 네. 거의 은행 상품에 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또 무지하게 티날까봐 네, 질문을 아니에요. 못했는데요. 무슨 그게 말씀이시죠? 무슨 말이냐. 네네. 그 저희가 이제 은행 상품은 계산을 할 때 DSR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똑같이 다 적용을 받아요. 원래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로는 DSR을 보지 않거든요. 예. DTI만 따지게 되어 있는데 네. 이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그냥 다 따져요. 은행 상품처럼. LTV, DSR 네, 거의 다 똑같다. 본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럼 뭐가 장점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적격대출은 이제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만기 고정이에요. 그러니까는 30년 동안 고정이냐, 40년 동안 고정이냐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나는 5년 고정도 불안하다. 은행 상품들은 거의가 5년 고정이에요. 네. 그런데 나는 30년 동안 고정이고 싶다. 금리 네, 기준으로. 네, 네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조금 유리할 수 있죠. 30년 동안 금리가 고정일 고정이다. 때. 게다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 주택 기준가도 높지 않나요? 그쵸? 적격대출이? 네, 맞아요. 얼마 잘 아시네요. 지금 공부했습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6억이거든요. 네. 근데 그 매매가하고 KB 시세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6억이 넘으면 안 돼요. 이용할 수 없어요. 둘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그렇죠. 근데 이 적격대출 같은 경우는 네. 9억이에요. 9억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금액도 더 클 거고. 그렇죠. 네. 최대 5억까지인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디딤돌하고 보금자리로는 저희가 증빙소득자, 네. 예, 그러니까 그말 그대로 이돈 버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분들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준다면 인정소득이라고 해서 네. 건강보험, 네. 거기까지 국민연금까지 매달 빠지는 돈을 네, 다 환산해서 소득으로 잡아주는데 예. 이 적격 대출은 저희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렵긴 한데 네. 보금자리론보다는 활용하기가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보금자리로는 제한 상황이 많잖아요. 뭐 그쵸. 소득도 7천 이하여야 되고, 근데 이 적격대출 같은 경우는 그런 소득 제한이 없어요. 그냥 신용카드 그렇죠. 관련해서 그걸로도 그러면은 다 할 수 있고. 저처럼 프리랜서이신 분들일 그렇죠. 경우에도 네, 만약에 좀 더 소득이 이제 활용할 수 신고가 좀 있겠네요. 적다 네. 이러면 2,400이 안 된다 이런 어. 경우에 뭐 신용카드로 환산을 해서 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면 돼요. 한 2,100만 원 정도 그 쓰면 자신 있거든요. 네. 네. 네, 은행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내가 돈을 낼 정도면 돈을 갚을 많이 능력이 버는구나. 있네. 네, 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한 2,100만 원 이쪽 저쪽을 사용을 하시면 연봉 5천만 원으로 인정은 해드려요.
고맙네요. 5천이었으면 좋겠는데 2천 넘게 쓰면 네. 그렇게 인정이 돼서 네. 최대 5억 원까지 나오는 게 적격 대출이다. 그렇죠. 요즘 적격 대출 많이들 하시나요? 어때요? 많이들 사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9억 원 이하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9억 이하인 집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인기가 좋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30년 고정이면서도 금리가 2%대였으니까. 매력적이죠. 네, 매력적이죠. 근데 지금은 30년 고정인데 4.8%야. 그러니까 이러면 100만 원 이상 훌쩍 넘겠는데요? 넘죠. 어. 네. 그리고 원금도 또 상환하셔야 되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은 그러네요. 이자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원금을 또 내게 돼 있어요. 이 전세 대출이랑 다르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적격대출 인기가 지금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네, 예전에는 지금, 막 한도 소진이 너무 빨리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은행 상품이나 보험사 상품이 더 저렴하니까 그쪽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은행사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준하지만 네. 정부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는 같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은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기준금리는 동일하고 이 대출 우리가 빌리는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네.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은행 선택을 잘 하셔야겠죠. 아, 네. 그리고 지금 뭐 너무나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금감 원장님께서도 은행들의 금리가 너무 높아지는 거를 조금은 이제 예의주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은행들은 금리를 너무 막 가상금리를 막 예전처럼 네. 막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기준금리 플러스 은행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가상금리를 더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금리, 근데 여기서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니고요. 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기준금리 0.5% 오르면 뭐 내 금리 0.5% 오르나요?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선택하는 기준금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코픽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뭐 신잔액 기준 코픽스, 단기 네.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뭐 신규 취급액 코픽스. 코픽스만 해도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이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금리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은 MOR 금리를 써야 돼. 뭐 어떤 금리는 금융채.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은,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네. 보시면 신규 취급액이 2.38%고요. 예. 기준금리가 신잔액이 지금 이게 이달 1.42. 기준이군요. 네, 1.42잖아요. 예. 그러면 기준금리를 이 신잔액을 쓰면 금리가 내려가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 이거 마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나는 우리 쪽 은행은 이 신규 취급액으로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그 은행의 상황이 금리가 그렇죠. 올라가네요. 그래서 어떤 기준금리를 쓰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상금리예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은행연합회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금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네. 지금 SC은행의 가상금리가 2.18%죠. 예. 그리고 신한은행은 2.48%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약간 다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가상금리를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의 금리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우대금리예요. 혹시 그 대출 받아보셨죠? 저 마통 뚫어봤어요. 마통 만들 때 그 뭐 가입하라는 얘기 안 들었어요? 뭐 카드를 쓰라거나 뭐 카드를 적금. 쓰라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카드를 쓰면 금리를 0.2% 깎아주겠다. 네. 매달 얼마 이상 얼마를 쓰면. 체크를 하면 맞아요. 뭐 30만 원, 50만 원을 네. 뭐 컴퓨터가 체크를 하면 그 금리를 내려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달에 그걸 못 썼다. 내가 카드를 안 썼어요. 그럼 그 달에 금리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대금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대금리가 최근에 이제 금리를 너무 많이 못 올리기는 하니까 우대금리가 왕창 늘어난 은행이 굉장히 많아요. 오. 예전에는 뭐 한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네. 막 기준이 7, 8개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뭐 카드, 적금 청약, 자동이체, 급여이체, 뭐 스마트 뱅킹까지 다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금리가 내려가요. 근데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에 좀 수고스럽긴 하지만 해서 금리가 낮아진다면 오, 그럼요. 하시는 게 해야죠. 좋아요. 네. 네네. 금액이 클수록 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방법들이 있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준금리 싼 은행 가서 하고 가상금리 적은 은행 가서 하고 그다음에 우대금리 많이 쓰면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네. 되네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아니다. 네. 기준금리, 가상금리, 우대금리까지 체크하셔서 최대한 만약에 돈을 빌릴 일이 있으시다면 이런 걸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까지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빚에 대한 강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대표님, 디딤돌 대출이 DSR에 포함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 네.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희 아까 살짝 답이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적격 대출 이야기하면서 간략하게 주시기는 했는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이 정부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은 DSR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게 뭐 어떤 때 유리하냐면 사실 내가 빚이 하나도 없어. 내가 기존 대출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DTI하고 DSR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신용대출이 있다. 그렇게 그러면 되면 DTI가 훨씬 유리해요. DSR에는 신용대출이 포함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사실 DTI에도 포함은 돼요. 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네. DSR은요. 모든 대출을 원금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사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원금 상환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자만. 내잖아요. 네. 그런데 강제적으로 나누기 5를 해요. 그래서 원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이자만 내니까 나 이자만 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컴퓨터에서 그냥 나누기 5를 하게 돼 있어요. DSR로 계산할 가면 때는. 너의 그 원금을 포함시켜서 우리는 여기 계산을 할게.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불리하죠. 그쵸. 신용대출은 사실 금액이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5년이면 우리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35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누기를 해도 굉장히 유리한데 나누기 5로 해버리니까 짧죠. 5천만 원을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았다? 네. 그럼 1년에 1,0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럼 내가 연봉이 5천이야. 그러면 20%를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내가 원금을 안 갚지만 그렇죠. DSR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SR이 그래서 불리한 건데 이렇게 만약에 디딤돌처럼 네. DSR을 안 보는 보면. 때는 유리하죠. 신용대출 이런 거 있는 분들도 신용대출에 이자만 넣으면 돼. 원금 안 넣어요. DTI는. 네, 네. 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네. 정부 상품이고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도 6억 원. 보금자리로는 6억 원이고요. 네. 디딤돌은 5억 원. 더 네. 적군요. 네, 집값이 좀 더 낮아요. 원?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유리해요. 디딤돌은. 어느 정도예요? 보금자리로는 지금 시중금리를 따라와서 거의 뭐 4.8%에서 이쪽 네. 저쪽 하잖아요. 근데 디딤돌 같은 경우는 상단이 아직도 3%대라서 훨씬 요즘 3% 금리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마다도 금리가 거의 같다는 같죠. 말씀인데. 네, 여기 대행해금 주는 3%대. 거라서 어차피 디딤돌 보금자리로는 그 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여러분들이 다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오. 그리고 나중에 은행에서 실행만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디딤돌 대출 DSR로부터 자유롭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솔깃할 수 있는 이야기 다음 질문인데요. 서민 실수요자 대출 달라진 게 뭐냐? 네. 이게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요. 일단 무주택자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 지금까지는 가장 유리한 대출이었어요.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요. 네, 유리했어요. 네. 그리고 생애 최초도 서민 실수요자하고 거의 동일했어요. 그런데 발표 났죠. 3분기에 네. 이제 실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8월 1일 날부터 실행을 하겠다라고 한 생애 최초가 이제 시행 날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드디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대출의 최대 한도는 4억이에요. 그런데 생애 최초의 최대 한도는 6억이에요. 2억이 늘어났죠.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 뭔가 제한이 많아요. 뭐 투기과열지구에 9억 이하를 사야 되고 뭐 조정지역 8억 이하 사야 되고 부부 합산 소득 9천 넘으면 안 되고 뭐 이런 많아요. 이런 네. 조건들이. 그런데 이 생애 최초는 제한이 없어요. 이런 거 다 자유롭습니까? 너무 좋죠. 오. 소득 제한 없죠. 집값 제한 없죠. 지역 제한 없이 그냥 80% 최대 6억. 근데 서민 실수요자라는 말 자체에서 저는 기준 네. 뭐 혹은 조건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없어요? 서민 실수요자는 있죠. 근데 생애 최초는 없다는 거죠.
이 네. 안에서 포함될 때 생애 최초면 다 봐줄게. 네. 생애 최초는 다 통과. 좋은데요. 좋죠. 네. 근데 서민 실수요자는 말씀하신 대로 네. 딱 포인트 좋은데요. 서민 실수요자니까 네, 네. 서민 실수요자 맞게 갑부 대출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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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갑부 대출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갑부 대출이요? 네. 갑부신가 봐요. 아예 그건 부럽습니다. 아닌데 갑부가 되고 싶은. 저도요. 갑부 대출 있으면 몽땅 활용하고 싶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 대출은 이제 9억을 넘으면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이 9억이 넘으면 안 되고, 네, 부부합산 소득이 9천만 원까지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고 최대 4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네. 투기과열지구에서 서민 실수요자분들이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집값은 6억 8천짜리. 6억 8천짜리를 사면 최대 4억이 나와요. 그리고 조정대상 많이 지역에서는 5억 8,400짜리를 사면 최대 4억이 나와요. 그러면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집을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는 도대체 얼마짜리를 사야 대출이 제일 많이 그렇죠. 나오느냐 네. 계산을 해봤더니 7억 5천짜리 사시면 돼요. 7억 5천의 80%가 6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7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사면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도 다 6억이니까 우리는 7억 5천짜리를 사야 대출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6억을 받으려면 6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지금처럼. 그러면 제가 소득이 얼마여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6억이면 도대체 얼마의 소득이어야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소득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소득 제한 없으면 소득 없어도 되나요? 그쵸? 네, 아까 소득 제한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소득의 상한선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상한선. 네, 소득이 많아도 대출해 준다는 거지 소득 없어도 대출해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소득이 적은데 소득 제한 없으니까 나는 대출이 많이 되는 거 아닐까? 너무 콕 이렇게 집어주시네요. 네. 아니 제가 저도 느끼는 거니까요. 왜 듣고 싶은 것만 들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소득이 많아도 해준다는 거지 그렇죠. 소득이 없어도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억 정도 나오려면 내가 부채가 없을 때 연봉이 8,500은 돼야 돼. 8,500이요. 네. 많죠.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부부 합산 소득이긴 하지만 네, 그 6억은 8,500. 여기 신용대출이 있다 이러면 더 많아졌죠 소득이. 그러네요. 네, 빚 없을 때 6억이 8,500이니까. 이 얘기는 사실상 누구에게 희소식이냐 하면 그동안 소득 제한으로 상한선을 다 깎아내렸던 그렇죠. 부부 합산이어서 1억 원 넘는 연소득 이런 분들에게는 자유로울 수 있는 소식이 되겠네요. 다만 우리가 또 연봉 8,500을 넘겨야 된다는 점. 8,500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금액이 줄겠죠.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금액이. 네. 그런데 7억 5천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네. 네이버 부동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임장 다니고 싶은 이런 지역을 할 때 뭐 10억 원 이하 하고 찍으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15억 원 할 때는 막 군데군데 나와요, 동그라미가. 근데 10억 이하 하면 갑자기 군데군데 동그라미가 사라져요. 여기서 7억 5천 하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조건 자체가 많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생애 최초라고 해서 정말 나이 50, 60이 됐는데 한 번도 집을 안 샀어. 뭐 이런 분들은 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생애 최초의 나이는 20, 30대가 가장 많지 않을까. 많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뭐 7억 5천 이상, 뭐 9억, 10억 그런 하기엔 또 집을 어려운. 사기에는 그렇죠. 좀 부담스럽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도 조금 들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기준선을 한 정해준 게 게 아닐까.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요즘은 뭐 29살인데도 뭐 연봉이 뭐 3억이에요. 이런 분들도 있기는 부럽다. 하더라고요. 네. 네. 계시겠죠? 네. 부럽네요. 네. 이런 부분들 같이 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민, 실수요자, 실수요자와 대출. 생애 최초. 네, 생애 최초 두 가지. 전세 퇴거자금 활용법이 있다면 네. 전세 끼고 이제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산 거죠. 주택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활용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어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던 분들이기도 해요. 집을 살 때 내가 돈이 없어요.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대출이 레버리지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대출도 있지만 전세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돈이 안 들이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대출을 받던지 전세를 끼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내가 대출을 받기에는 조금 뭐 부담스럽다. 뭐 내지는 뭐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에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집을 일단 사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내가 마음이 덜 불안해. 적죠. 네. 불안하지가 않다. 뭐 그리고 뭐 사실 한 2, 3년 전에 집을 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또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점에 내가 이제 드디어 나는 나의 드림 하우스에 입주를 해야 돼. 근데 내 돈이 없어. 그쵸?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입자를 이제 그만 나가시고 제가 입주하려고 해요. 할 네. 때는 돈을 줘야 나갈 거잖아요. 보증금을 그렇죠.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때 활용하는 게 전세 퇴거 그렇죠. 자금이다. 네, 세입자를 오.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세 퇴거 자금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세입자 보증금을 다 해주나요? 세입자 보증금은 뭐 7억인데요. 뭐 네. 이게 뭐 이럴 수 있어요. 집값 네. 10억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얼마까지? 또 LTV라는 이 네. 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10억에 대한 LTV는 서울은 지금 3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3억 8천과 7억 중에 낮은 거. 그럼 나머지 부족한 건 어떻게 해요? 라고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네. 마음으로. 그쵸.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를 해요. 당장 7억을 내줘야 되는데 대출은 3억 8천밖에 안 그렇죠. 해주면 뭐 어떻게 들어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죠. 돈을 모으시던지 네. 아니면 신용대출을 조금 더 내서 DSR을 충족하는 한에서 세입자를 내보낼 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저금을 해서 돈을 모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전세 퇴거 자금은 이 LTV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굳이 DSR 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DSR. 소득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돼요. LTV와 DSR. 네. 그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전세 퇴거 자금 활용법. 갭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네. 이런 자금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다음은요, 직장인의 사업자 대출 활용법입니다. 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직장인 사업자.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네. 이 직장인은 직장인인 거고 네. 사업자는 사업자인 사업자고. 거예요. 이걸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직장인이야. 회사를 열심히 다녀. 그럼 그냥 직장인. 네.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요즘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N잡러 많으시더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별개로 보시면 돼요. 네. 그분은 이제 직장인인 건 잊어버리고 이제 그분은 사업자예요. 그렇죠. 그럼 사업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자 대출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금 소명을 하셔야죠. 내가 사업에 쓴 돈이다 라고 소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 사업자 대출은 담보를 있는 대출과 담보가 없는 대출이 있겠죠. 근데 네. 담보가 없는 경우는 은행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은행은 막 대출을 막 해주고 막 이런 사업을 하면 해주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은행은요 보증서라도 담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보 없으면 은행은 대출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겠죠. 네, 집이 있으면 집 담보로 사업자 대출 해주면 되고 보증서라고 해서 누군가 보증을 서줘요. 뭐 기술 신용 보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그 사업자들을 위한 보증 기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보증 기관에서 은행아 내가 얘를 보증을 해줄 테니까 이 사업자한테 대출을 좀 해줘. 그렇게 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보증 기관에서는 평가를 하겠죠. 네. 이 사업자가 앞으로 사업을 굉장히 유망하게 잘할 잘하겠다. 그런 사업자인가 아닌가, 매출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좀 평가를 해서 해주는 거지 무조건 다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은 이제 보증서 발급하는 사업자 대출이 있고 집담보로 내가
자금 소명하고 네. 그리고 받는 대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주택에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직장인 분들 안에서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이 쓸 수 네, 있는 그렇죠.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그럼요. 같아요. 다 사업자들을 위한 대출인 거고요.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소속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속 안에서는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아예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은행 입장에서는 그분이 직장인인 거는 관심 없어요. 음. 그냥 이분이 사업을 잘하시는 분인가 그것만 살펴보면 별개로.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직장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예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직장이 있어요. 아예 못 내게 하는. 예를 들면 그 회사 규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거기에 아예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네네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우리 회사는 뭐 특별히 그런 제재된 문구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질문이 있습니다. 경매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경매, 사실 네. 부동산 우리가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대출을 아주 밀접하게 생각은 하시는데 이 경매 활용에 있어서는 다소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경매로 하면 싸다. 뭐 이런 인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경매로 하면 대출이 뭐 80%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오. 오해를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쉽게 그게 생각하시는구나.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제가 이제 처음에 경매로 저도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2012년에 이제 경매로 이제 그 뭔가 부동산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경매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매를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특별하지 않아요. 뭐가 다른 거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어디 가서 거래를 해요? 그쵸? 부동산. 네, 부동산 가서 가죠. 뭐 좋은 집 있나요? 네, 뭐 바로 여쭤보죠. 네, 문제들기로. 그저 나온 거 있나요? 공인 라고 중개사. 하잖아요. 네. 경매는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법원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음. 내가 부동산에 안 가고 경매법정에 가서 네. 그냥 사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살게?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제일 높은 가격을 쓰면 그냥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입찰이 되는. 네, 그래서 이거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경매로 사나 매매로 사나 우리의 대출 한도는 똑같다. 저는 그 경매 공부를 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등기부등본 보는 법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말만 들어도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전세를 구할 때라든지 집을 네. 매매할 때, 이 집의 히스토리 내지는 현재 어떤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거의 기본이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 너무 공부가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뭐 은행에 대출이 있고, 뭐 밑에 가압류 몇 개 있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경매로 나온 물건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쉽겠지만 뭐 이상한 권리들 많이 가처분, 뭐 지상권, 뭐 위치권 막 이렇게 달려 있는 물건들 네.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쉬운 물건을 먼저 공부를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이거 안 하면 돼. 내가 뭐 굳이 신경 안 쓰면 네, 할 수 있는 되잖아.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냥 뭐 은행 근저당 하나 들어와 있는 그런 물건 정도 공부하시면 점점 실력이 늘 수 있어요. 경매 어떻게 다음에 좀 특집 가능할까요? 뭐 경매 대출로 궁금하신 거예요? 경매 대출 궁금합니다. 네. 공부 다시 해서 한 번 더 이제 경매 잘 아는 예쁜 언니에게 수업을 또 들어봐야겠네요. 경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예전에 이제 경매법정에 저도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그 나이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경매로 입찰을 낙찰을 받아요. 네. 그럼 여쭤봤어요. 네. 그러면 나는 1년에 한 2개 정도 낙찰을 받아서 그냥 꾸준히,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사서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경매를 좀 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싸면 안 쓰면 하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멋있더라고요. 계속 뭔가 내가 재테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진짜 꿈이 경매인데. 진짜요? 네. 공부하시면 돼요. 실현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 사연을 통해서 좀 답을 드리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고민 해결.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면서 답 찾아볼게요. 네. 20대 여성분이 사연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여성입니다.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6개월이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네. 현재 중기청으로 제가 세대 주고 10월 되면 이제 2년으로 계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이때 이사를 갈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지 고민 중이고요. 주택 청약을 하려면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이걸 해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제 명의로 신고 안 하고 그냥 신청을 하는 게 맞을지 고민됩니다. 청약 통장은 7월에 2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지금 쉬고 있어서 신혼부부 전세 대출도 물론 가능한 상황인데 쉬고 있을 때 이제 소득이 안 잡히니까 빨리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서 2년이라도 이자를 좀 적게 내고 청약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청약 관련 질문이 좀 상당히 많으니까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이 여자분께서 중소기업 청년,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특례로 내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으냐, 아니면 신혼 부부로서 청약을 하는 게 유리하냐, 네.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거는 한번 본인이 뭐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청약 점수가 높은지는 네. 계산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대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기청이 뭐냐라고 하면 중소기업 저도 청년 몰랐었어요. 네,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고 해서 네. 그 해당 업체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소득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낮은 분들이 최대 1억까지 예. 전세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1억까지? 금리가 정말 저렴해요. 얼마나? 1.2%. 어. 그렇죠. 어. 너무 저렴한 거예요. 이 용도는 무조건 그 전세 대출. 전세 대출 네. 부동산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1억을 빌리게 되면 뭐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할 수 있는데 1억짜리 전세인 경우에 월세로 환산을 하게 되면 보통 4,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거에 4분의 1 가격으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월세 안 내고 전세 대출 이자를 내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신혼부부 전세 대출 역시 네. 예, 보증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정부 상품을 이용을 하면 금리가 저렴해요. 그래서 내가 뭐 중기청 때문에 뭐 혼인신고를 안 한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혼인신고해도 또 이분이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문제 소득이 없으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좀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네. 청약 통장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뭐 가점이나 이런 거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러네요. 뭐 청약에 당첨될 만한 가점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특공을 노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특별공급? 그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지 네, 네. 예, 뭐 그런 쪽으로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좀 모집 공고가 나오거나 예, 그걸 본인이 또 원하는 지역이 앞으로 모집 공고가 나올 그런 거를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20대 여성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답을 좀 네. 드렸어요.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2019년 소액으로 생활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택 추가 시에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3년 대출 금지는 잊고 살았네요. 분양권을 7월 14일에 구매하고 7월 15일 은행은 모르지만 제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상황입니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 보냈고요. 계약서는 7월 14일로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 또 안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중도금 대출은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분양사무소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은행이 정해져야 문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때 중도금 대출이 됐던 사례가 있었나요? 두 번째입니다. 계약을 파기한다면 신고가 취소되고 그 후에 안정자금 상환한다면 제가 3년 페널티 받게 되나요? 이 두 번째 질문.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이에요. 좀 그리고 고민이 해당자가 고민이 많게 생겼어요. 네, 이게 너무 고민이에요. 이런 분은 고민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약정을. 네,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무엇이냐. 이름이 네. 되게 생활 안정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 좀 어려운데 저 살기 어려운데 생활 안정자금 대출해주면 안 돼요?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생활 안정자금의 의미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거에 분리 개념이 없었어요. 뭐 네. 매매나 뭐 중간에 살다 받나 다 70% 이러했는데 이제 자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또 사니까 이제 규정이 나온 게 뭐였냐면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은 원래 1년에 1억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1년에 2억으로 8월 1일 이후에는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에 1억이라고 네. 하니 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뭐 내가 대출이 많아도 1억은 해주는 줄 알아. 다. 네, 살기 어려우면 네, 해주는 줄 주택 알아요. 있으면. 예를 네. 들어서 10억짜리 집은 3억 8천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저 1억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뭐 그 집에 전세가 6억이 들어있는데 네. 1억은 되죠? 저 살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한도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소액으로 뭐 얼마를 빌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어쨌든 최대 한도는 1억이니까 1억 이하로 받았겠죠. 네. 받았는데 2019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안정자금 받은 분들 중에는 네.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물건이 좋은 게 나와. 집값이 내가 생각했던 지역에 나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싸게 나와. 네.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빨리 계약금을 써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이분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양권을 샀잖아요. 이게 뭐 당첨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분양권을 매수를 한 거야. 내가 생각했던 분양권 너무 싸게 나온 거야. 마음에 들어. 이 절호의 기회야. 뭐 이러면서 이제 계약금을 넣고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은행이 언제 인지를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내가 위반인 건 이제 알았어. 계약금 이미 넣었어. 나는 위반이야.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네. 페널티가 뭐냐면 원래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고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샀잖아 분양권을. 그렇죠. 추가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페널티가 뭐냐면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대출금은 전액 회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소액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회수해도 뭐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3년 동안의 페널티인 거죠. 3년 동안 나는 주택 관련 대출을 못 받지 않느냐.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이니까 나 못 받으면 어떡하느냐라고 걱정을 하는데 네. 이거는 은행에 어떻게 신고가 들어갔는지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은행에서 체크가 됐어. 네. 이분이 분양권 산 거 은행에서 알았어. 네. 그럼 위반이에요. 위반이면 중도금 대출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몰랐어. 몰라. 모를 수 아직 있어요? 몰라. 왜냐하면 뭐 매일같이 체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했는데 이분이 위반이면 탁 튀어 올라와요. 네. 위반자 해가지고 전산에 올라오면 그때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시점에 이게 체크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갚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인지를 만약에 못해서 중도금이 대출이 된다 해도 결국은 알게 되면 다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이분은 일단 지금 상환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분양권을 샀기 때문에 네네. 위반이 되든 안 되든 상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상환을 하는 게 먼저고요. 네. 그 후에 은행에서 페널티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먼저 자수하면 또 페널티 그런 건 적어지나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경험상 예. 그 자수라는 개념이 저도 차라리 이제 물어보라고 해요. 은행에 물어보세요. 은행에 네. 솔직하게. 그쵸. 물어봐라. 근데 이분들은 걱정이 많아요. 내가 얘기했다가 은행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알면 어떡해요. 그래서 빙빙 돌려서 물어봐요. 딴 그런 사람이 사람한테. 있다던데 이런 식으로. 내지는 신한은행에서 받아놓고 우리은행 가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몰라요. 은행들은 그런 거를 판단해주는 기관도 아니고 제 해당 은행에 물어보는 게 가장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사실 두렵잖아. 무섭단 말이에요. 내가 오히려 자수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못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합리적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 해당 은행에다 물어보는 게 가장 맞는 거죠. 네. 늦게 인지했다가 뭐 5년 페널티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건 없어요. 3년으로 정해진 걱정은 안 하셔도 거니까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쭉 좀 해봤는데요. 1부도 굉장히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2부 사연까지 확실하게 또 마무리를 지어주셨는데 오늘 투자고 어떠셨어요, 대표님?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진행자분께서도 너무 질문을 제가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정말 과외받고 가는 기분이에요, 지금. 아니 저는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다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편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말을 빨리 하면서 설명을 굉장히 단축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는데요. 오늘은 왜냐하면 아닌 분을 만났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편안하게 답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배웠어요. 모든 분이 저와 같지 않다. 제 눈높이에 네. 맞추셔가지고 네. 우리 또 투자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정말 빚이 아니라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사례들을 또 알려주셨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오늘 과외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출에 관하여 나에게 좋은 친구가 안 되더라도 좋은 사업 파트너는 될 수 있잖아요. 빚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 단계 더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투자고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잊지 마시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빚에 대한 다양한 사연이나 궁금증 달아주세요. 투자고에는 쪽박, 독박, 광박은 없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